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서 이 조끼까지 입고 왔더니 오히려 실내에서는 덥네요. 어쨌든 여러분 각별히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유튜브를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에다가 우리 강의만 올리는 게 아니고 요즘 부동산 가격이 왜 그렇게 올라가는가? 전세난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 몇 개 좀 올려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부동산이니까요. 한번 재미삼아 좀 보시고, 나중에는 경매도 좀 올려볼 생각인데요. 네, 경매들 관심 있나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장 이론이죠. 시장 이론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 개념 및 유형인데 먼저 시장이 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 공급이 만나서 결국 가격 또는 량이 결정되는 것 그런 이야기죠. 가볍게 보시고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뭐냐 그 이야기죠. 자, 부동산 시장은 자본시장의 일종으로 정의한다면 권리가 이전되는 추상적 시장이고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공간 시장으로 정의한다면 구체적 시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랬네요. 자, 그럴 때 아까 저는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했죠.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의 개념을 정의한 거죠. 그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종류에는 완전과 불완전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특히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완전 경쟁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여기요. 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이다. 이야기는 이제 참여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동질적재와 상품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동질적. 그다음에 이제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하면 아까 진동이 다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참여자가 다수이다. 그래서 또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가 완전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은요. 그냥 공급자의 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독점 그러면 홀로 독자, 점유율 점자니까 시장을 혼자 점유한다 그 이야기죠. 과점 그러면 과하게 점유하고 있다 그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소수이다 공급자가. 독점적 경쟁 그러면 독점의 성격도 있고 완전 경쟁의 성격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완전 경쟁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144쪽에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의 유형이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이거죠. 학개론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농업, 특수목적 요 정도로 구별한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다음으로 자, 시장의 범위에 따라 그랬는데 개별 시장은 한 개를 이야기하고요. 부분 시장은 다른 말로 하위 시장이란다. 그래서 국지적 시장이 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부분 시장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 시장은 전국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종류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나는 읽을 시간 없다. 그러면 안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국비수거를 조정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제목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의 국지성이죠. 국지성. 부동성 때문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부분 시장별로 쪼개진다 그랬죠. 그래서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 거래가 비공개된 성격이 있다.
그래서 국비, 수거, 국비 할 때 비인데, 개별성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잘 공개 안 하다 보니까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뭐 이런 것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정도 줄을 그어보겠다라는 느낌 가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품의 비표준화성이죠. 그래서 표준화가 곤란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네, 비표준화. 이것도 개별성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조직화가 곤란하다. 비조직성이에요. 조장법 할 때 조죠. 그래서 일반재화처럼 조직화가 안 되니까 일반재화 시장처럼 집중 통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요거는 수요하고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왜요? 부증성이 주로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기간의 장기성이라는 특성도 있죠. 그래서 왜 장기성이냐? 고가이기 때문에 또는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잘 안 팔리죠. 매매기간은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라는 특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부증성에 영향을 주긴 하죠. 그래서 일반 재화보다는 굉장히 많은 정부의 법적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말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도 이제 비싸서 그런 건데, 결국 자금의 유용성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세요. 자금을 끌어쓸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조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면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략은 외우자 그랬어요.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 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처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기타 뭐 교환 기능이라든가 가격 형성 기능이라든가 정보 제공 기능이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으니까 뭐 여기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종축은 가격이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럴 때 매도자는 처음에는 5억 이렇게 불렀다가 아무도 안 사. 그러면 4억 이렇게 내리겠죠. 자, 매수자는 남의 거지만 뭐 3억 이렇게 불러봐요. 에이, 이거 뭐 그렇게 비쌉니까? 5억이라니요. 그러다가 안 팔겠다 그러면은 점점 올라가서 4억 5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둘, 매도자, 매수자의 제한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돼요.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제한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아까 제가 5번까지 말씀드렸는데 됐고,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한 개.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요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효율적 시장의 의의인데,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 시장의 의미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면 그 즉시 가격이 올라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파머라는 미국 학자가 주식시장에서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걸 분석하면서 만들어낸 가설이에요, 가설. 그게 오늘날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 정의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현재 가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래 수익이 변동될 것이 예상되면 장래 변동 시점에서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가 공개되는 즉시 가치가 변동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 우리 기본소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발 정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야, 근데 뭐 재개발, 재건축이 다 똑같아요. 재개발은 언제부터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 정비구역 지정되면 일단 가격이 조금 변하죠. 그런 다음에 뭐 또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구역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 조합,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쪽이죠. 분양 끝난 다음에 분양처분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가는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일단 한번 올라가요. 이제 사업이 되는구나. 시공자도 선정됐고. 그리고 이제 분양처분하고 관리처분 계획이 되면 또 한번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철거하고, 싹 다, 새 걸 짓고, 이제 준공,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고시라는 건데, 입주할 때, 이전고시가 되면, 그때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때 이제 피가 좀 붙죠. 분양가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새로운 정보, 저기는 이제 확실히 재개발이 된다네. 야, 완전히 끝나고, 실제로 분양했는데 아파트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정보들이 결국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재건축도 똑같죠. 뭐 재건축이라는 게 안전진단 빼고는 재개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조금 다른데, 그건 공법을 정보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이런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약성, 준강성, 강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고,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특히 이제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건. 그래서,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표를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이 표를. 그러고 나서, 이 개념을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효율적으로 약과 술을 먹자.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고 정상 이윤만 있다. 여기까지가 가장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뒤에는 우리가 1, 2월 달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약과 수를 외웠으니까 준강성은 당연히 현재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술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버리면은 나머지는 너무나 쉬워진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밑줄. 자,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역사적 정보는 이미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 과거 자료를 분석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기술적 분석에 밝혀진 과거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고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정상 이윤을 얻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했죠, 오늘. 이거는 1월 달에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과거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보다 우수한 게 뭐예요? 현재 정보 또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현재 정보 또는 미래 정보 아니겠어요? 미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거.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그러면 초과 수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지. 그래서 요게 1, 2월 달에 할 이야기예요. 뒤집어서 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게 개념이죠.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시장은 새로운 공표되는 정보가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게 개념이에요. 이렇게 일반하게 공표된 정보에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있겠죠. 그럴 때 이것들을 분석하는 걸 뭐라 그러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뻔한 이야기인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과거 정보나 현재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 전제되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고 뭐밖에 없다고요? 정상 이윤의 획득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보다 우월한 게 뭐냐? 크게 이제 미래 정보밖에 없죠. 뭐. 그래서 만약 미래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초과 이윤의 획득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성효율적 시장이죠. 자,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이든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란 이야기겠죠. 강성효율적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정상 이윤만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왜요? 모든 정보가 싹 다 참여자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따라서 강성효율적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고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시장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 경쟁과 똑같죠. 그 점도.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이 쉽게 나와요. 뭐 이런 거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 이윤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온다 그 이야기. 그래서 뭐 개론은요, 개념 좀 이해하고 암기할 것들, 암기 팁 한 뭐 40개, 50개 정도만 기억해도 한 30개만 기억해도 제가 볼 때는 70은 넘죠, 70. 제가 암기 팁을 한 뭐 60개 정도를 드릴 건데 그 중에 뭐 다 못 외워도 돼요. 뭐 한 절반 정도 외우면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고요. 이제 그런 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11월, 12월 달에는 OX 지문을 내보내고 있는데 아직 계획 중인데요. 1, 2월 달부터는 오지선다를 내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5문제 정도를 수업이 끝나고 한번 같이 풀어드릴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라 그랬어요. 할당효율적 시장인데요. 할당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배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인 거냐, 그런 시장이냐 이야기죠.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일치하는 시장으로 이야기는 초과 이윤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증권 또는 부동산 시장 양 시장 간의 수익률이 균등해지도록 같아지도록 자원이 배분돼야 돼요. 균등해지도록 자원이 배분된 시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증권 수익률이 서로 동일하게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 밑줄.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까 했죠. 왜요? 불안전한 시장도 밑줄. 이거 전부 다 밑줄이에요, 이거. 동그라미 친 건. 자, 불안전한 시장도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일치하여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했죠.
자, 부동산 거래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아까 했는데 요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질 못하다. 야, 근데 초과 이윤이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이 싸게 얻었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 990 벌었잖아요. 그럴 때는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대략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다. 그 이야기죠.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계산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쉽습니다. 요거. 투자 이론에서, 투자 이론이라 그랬어요. 투자 이론에서, 제가 1월 달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를, 적어도 기본적인 유형을 3가지는 여러분 정리해 드릴 거예요. 대략, 계산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싹 다 유형으로 쪼개보면, 기타, 뭐 자잘한 것들 빼고, 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은 8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8가지. 그 중에 1, 2월 달에는 대략 3가지에서 4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정리할 생각인데, 거기에 이제 투자 이론에서 나와요. 투자 이론. 그래서, 소위 이제 평균, 정확하게는 가중평균인데, 평균을 이용한 계산 문제죠. 평균을 이용한 계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기출이 거의 뭐 수십 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에 불과하죠. 이 윗부분이 평균인데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의 문제별로 따로 대응하면은 유형이 막 20개가 넘어. 그러면 이제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대략 8가지 유형으로 딱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이론에서도 계산 문제로 나오고요. 투자 이론. 여기. 예? 정보 가치. 정보 가치 쪽에서도 계산 문제로 나오고, 투자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3번째는 감정평가에서도 똑같은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다 평균을 이용한 문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 혼자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같다라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설명들을 하는데,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투자 이론 쪽을 먼저 하시고 나서 요걸 좀 해보면 쉬워진다니까요. 요거. 그러면 싸그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언제 끝내려고요, 시험을.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1, 2월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주택시장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주택시장은요, 주택 서비스의 개념만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핵심 요약 파워포인트에는 없었죠. 빼버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험에서 종종 나오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주택 서비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우징 서비스라는 건데, 주택 서비스란 주택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만족도를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그랬죠? 그럴 때, 자, 주택시장을 물리적 주택으로 보면 이질적이에요. 예컨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전혀 품질이 달라. 이질적이죠? 그런데, 주택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동질적이에요. 왜냐? 단독이 됐건, 단독주택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예컨대 제가 살아봤더니, 단독 27평짜리 살아보니까, 우리 가족 살기에 좋아요. 편하고 운치도 있고. 아파트 34평 살아보니까, 그것도 좋아. 똑같아. 만족감이 저는 똑같았어. 그러면 효용, 만족감 차원에서는 이 둘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리적으로 생긴 건 달라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분석의 대상은 뭐냐? 이 물리적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서비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다. 일단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과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과 과정은 뭐 그 내용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요거는 뭐 한 번에 설명을 끝내버릴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만 보시고 주거분리 요구 과정은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직 이거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뭘 하겠다 그랬느냐, 핵심 요약을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갈 텐데 여러분 입지 및 공간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나올 때는요, 많이 나올 때는 3개 정도를 봐야 돼. 3개. 자, 그 중에 이 지대지가 이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대 이론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별을 30개 정도 하자고요. 그럴 때 지대가 뭐냐? 요 렌트는 렌트. 그러니까 임대료다, 임대료. 뭐 임대료요? 땅 지자니까 땅 임대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 토지. 그런 걸 지대라고 하죠. 지가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가격이고요. 다음으로 이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는 한 3차례밖에 안 나왔어요. 또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공부가 많이 됐을 때 5, 6월 달 정도에 설명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몰라도 아무 관계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자고요. 이건 당분간 보지 마세요. 뭐 읽어 보셔도 되는데 안 봐도 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죠. 이거 지대결정 이론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이 부분. 그래서 요게 지금 별 30개요. 아까 맨 위에 큰 제목에다가 별을 했는데 지대 성격에 대한 학자들 간 의견이 나누는데, 자,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볼 거냐, 고전학파죠. 아니면 생산비, 비용으로 볼 거냐, 신고전학파죠. 이렇게 대립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는 정확하게 반대로 봐요. 고전학파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다라고 봤고, 신고전학파는 아니다. 토지 사용 대가도 생산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 신고전학파랑 고전학파 둘 다를 기억할 게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는 고전학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고전주의 경제학자가 이 리카도예요, 리카도.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리카도인데 이 사람은 차액지대설이라는 걸 주장했죠. 일단 학자의 이름과 그 이론의 이름을 매치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뭐 나중에 막 엉뚱하게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학계론에서는 외국 학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론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연결이 잘 돼야 돼. 데이비드 리카도 그러면 차액지대설 이렇게. 그래야지 리카도 그랬더니 절대지대인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리카도는 자 비옥한 토지 공급은 제한돼 있고, 자 비옥과 위치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있고, 생산성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수학체험을 전제하여 차익지대설이라는 걸 주장했다. 자, 이 차익지대란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과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계지 최열등제 생산성보다 수확이 많을 때 그 수확의 초과분이 지주에게 지급되므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르크스가 큰 차이인데요. 여기 읽어서 이해가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참하고 남은 불로소득의 일종이므로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 구성 요인인 즉 비용이 되지 않고 될 수도 없다라고 보았다. 지금까지 같이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 들어왔어요. 이 지대 이론은 이 경제학에서 유일하게 철학이 개입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하고
우리 건너편에 사회주의를 나누었던 가장 큰 핵심 논쟁이 지대 논쟁이에요.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는 약 100년 동안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결과 만들어진 이론이 지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일단 리카도부터 보자고요. 리카도. 예컨대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도시가 옛날에 작았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농경지가 있는데요. 농경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가장 비옥한 땅이다 해서 우등지라 그래요. 우등지. 여기는 열등지라 그렇게 열등지. 그러면 뭐 중간 등급도 있겠네요. 원래 리카도는 우등지하고 열등지 두 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확장해서 우등지, 그 다음으로 좋은 거 중간, 제일 나쁜 거 열등지, 그보다 더 떨어지는 거 최열등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인구수가 적을 때는요 당연히 우등지만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왜요? 똑같은 노력을 들어서 수확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수확액이 200 정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수확이 좀 덜 나오겠네. 150. 여기는 수확이 100만 원이라 치고 여기는 수확이 30만 원이라 치자. 그럴 때 이걸 수확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얼마냐? 생산비가 100만 원이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등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구가 작을 때는 여기부터 농사 짓는다 그랬는데 수확액에서 생산비를 빼면 얼마가 남느냐? 100이 남죠. 100. 그걸 지대라 그래요. 지대. 다시 얼마가 남는다고? 여기는 100만 원 남아. 100만 원. 여기는 얼마 남아요? 50만 원. 요거는 수확액하고 생산비가 똑같네? 여러분 이거 글씨가 보일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1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 요게 지대라 그랬어요. 여기는 생산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짓지 않을 거예요.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는 어디냐? 수확액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열등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리카도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리카도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러분 그 1870년대 근처에서 1800년대 초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1800년대 근처에는 경운기도 없고요. 농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의지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우등지라는 것하고 열등지는요. 지주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등지에서는 운이 좋게도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지대가 100만 원이 생기고 열등지에서는 운이 없으려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땅이 영 척박해 가지고 지대가 제로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지대는 누가 가져가느냐? 생산비 주고 남는 거니까 싹 다 지주 땅 주인이 가져가거든요. 그럴 때 이 지대라는 건 땅 주인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자연이 준 선물에 불과하다. 우등지 열등지. 그러니까 지대는 결국 불로소득이다라고 봤고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잉여다, 잉여. 생산비를 제외한 잉여이다라고 본 거다. 자, 이제 설명을 조금 짧게 했는데요. 이제 1, 2월 달엔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짧게 했는데 이해가 되나 보자고요. 자,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 우등지 같은 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비옥도하고 위치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있고 근데 우등지는 200, 그다음에 중간 등급은 150, 열등지는 100 이렇게 차이가 있죠. 수확 체감 법칙을 전제해 수확은 점점점 감소하더라 그 이야기죠. 자, 차액지대란 해당 토지, 예컨대 우등지라면 우등지의 생산성 그게 얼마였죠? 200. 한계지, 이 한계지가 열등지라 그랬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가 되는 땅이니까 100만 원. 요거에 차액 뺀 요거 200에서 100 뺀 게 100 아닙니까? 바로 그게 지대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따라서 한계지의 생산성보다 수확이 많을 때 그 수확의 초과분이 지주에게 지대로 지급되므로 이해가 되죠, 이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열등지에서 지대가 제로면 최열등 당연히 지대가 제로입니다. 이거 농사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대는 매상고가 수확액 200, 150에서 생산비를 차감하고 남은 불로소득이다, 잉여다. 그래서 잉여로 봤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 생산비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대략은 이해가 어쨌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보다는 튀넨을 먼저 보자. 이 튀넨은 입지교차지대설을 주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위치지대라고도 하는데, 튀넨은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의 위치의 개념을 추가해서 입지지대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랬죠. 즉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니고,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비옥도만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대를 설명했다. 즉 이게 핵심인데, 자, 지대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함으로 지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함으로 지대가 낮아진다. 즉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튀넨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튀넨의 주장은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다라고 봤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3번은 좀 이따 설명하려고. 왜 튀넨은 이와 같은 주장을 했느냐 그 이야기죠. 자, 튀넨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 다음에 여기가 농경지. 그럴 때 튀넨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리카도 선배가 옳은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자, 여기는 중심지에서 거리이고요. 여기가 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종축이.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만일 이 농경지가 전부 다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 비옥도는 동일. 그러면 여기 A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이쪽 B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지대가 똑같아야 돼요. 예컨대 우둥지. 그럼 리카도의 견해에 따르면 200만 원 생산할 것이고 생산비 100을 빼면 100이 남는데 그게 지대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튀넨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시장, 사람 사는 데서, 이게 사람 사는 동네예요. 가까이 있는 A는 수송비가 적게 든단 말이죠. 내다 팔 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땅값이 비싸니까 임대료도 비쌀 거고, 이쪽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아주 잔뜩 많이 들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땅값이 쌀 거다.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땅값이 싸니까 임대료, 지대도 쌀 거 아니냐. 그런데 리카도는 지대가 같다고 설명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튀넨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리카도 선배가 조금 틀렸다. 그러니까 지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옥도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송비까지 도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곳은 지대가 비쌀 수밖에 없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외곽지역 어디를 하더라도 거기는 지대가 쌀 것이다. 바로 지대 곡선은 중심지에서는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우하향하는 지대 곡선의 모양을 띠는데, 이럴 때 지대가 제로 여기가 원점 제로 아닙니까? 제로가 되는 바로 이 땅을 튀넨은 뭐라 그랬느냐? 한계지라고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계지, 다른 말로 조방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자, 1km 밖으로 갔을 때는 지대가 여기보다 좀 낮아졌죠. 2km 밖으로 나갔더니 더 낮아지죠. 3km 갔더니 더 낮아지고 밖으로 나가면 제로가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지대 곡선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현대적인 지대 이론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입찰지대 이론 뭐 이런 데 영향을 준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더불어서 농업의 종류에 따라서 집약농업도 있고 조박농업이 있는데,
집약농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업이에요. 예컨대 과일, 벼농사 이런 것처럼 조박농업은 소 키우는 거, 목축처럼 인력이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집약농업은 멀리 못 가니까 여기가 한계가 될 거다. 조박농업은 소 키우는 건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럴 때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만약 중심지에서 여기까지는 땅 주인은 누구한테 땅을 빌려주겠느냐? 지대 많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약농업이 차지할 것이고, 외곽 쪽은 누구한테 빌려줄 것이냐? 지대를 많이 내는 게 까만선인데, 까만선? 그래서 조박농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자, 중심지에서 가까운 쪽에는 집약농업이 형성되고, 외곽 쪽에는 조박농업이 형성된다. 그 얘기예요. 중심지에서 꼭 오른쪽으로만 갈 일은 없잖아요. 농사 지을 때 왼쪽으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를 다 상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도시구조 이론인 동심원 이론이라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마저 읽어버리죠. 한계지대 곡선을 우하향하는 형태로 조망 한계점에 이르면 지대가 0이 된다. 즉 한계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 자,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집약농업일수록 중심지 가까이 입지하므로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경사이고 조방일 때는 완만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튀내는 이건 논문의 제목인데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6개의 동심원을 순서대로 농업이 행해진다라고 봤다. 그래서 안쪽은 집약, 바깥쪽은 조망인데 이 6개 농업이 뭐냐라는 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안쪽은 집약이고 바깥쪽은 조망이다라고 봤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이 튀넨의 이론을 현대적인 토지 용도에다 적용한 건데 이건 나중에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안 봤던 거 있죠? 마르크스 안 봤잖아요. 그럼 마르크스를 한번 보러 가자 그 이야기.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회주의를 만들었죠. 왜? 지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지대. 그래서 마르크스는 지대 원인은 토지 소유 자체, 즉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즉 토지 소유자의 요구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입장이다. 아까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해. 마르크스가 한계지대가 있다. 수혜과 공급을 초과하는 시도성과 자본주의에서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즉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마르크스는 봤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계지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달라고 요구하면은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마르크스. 아까 여러분 제가 이제 리카도를 설명할 때 이 모형을 썼는데 이 마르크스도요. 리카도의 이론에 영향을 꽤 많이 받은 학자예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 쪽에도 영향을 꽤 많이 미쳤어요. 양쪽 다 영향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리카도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독일이 아니고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죠. 이 리카도의 이론을 그 책을 보면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 한번 보자라고 이제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 우등지가 있고 중간 열등지가 있고 최열등지가 있죠. 그럴 때 이 최열등지는요 자갈밭이에요. 농사 지어봐야 수확이 3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아까? 여기 그대로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리카도의 이론이 맞다면 한계지, 열등지 이하에서는 지대가 제로니까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농사를 누가 짓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농사 짓는 분은 소유자예요? 임차인? 이렇게 물어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임차인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옳았구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리카도라는 학자는요, 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제로이기 때문에
땅을 빌렸어도 임대료가 없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농사 짓던 분이 뭐라 그러느냐? 참 답답한 양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땅 주인이 땅을 공짜로 주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날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이걸 농사 지을 때도 아까 생산비가 얼마라 그랬죠? 100. 결국은 종자, 벽시 50만 원 사다가 노동비, 자기 인건비 50을 들여가지고 농사 짓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수확은 30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종자를 씹어먹는 게 나을 그런 땅인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소유자가 뭐라 그러느냐. 야, 내 땅을 썼으면 지대는 내야지. 그러면서 그 중에 절반인 15만 원어치를 달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애는 남는 게 15만 원이고 그래서 굶어 죽더라 그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대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리카도는 봤느냐. 리카도 비옥도. 그럼 비옥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지주 땅 주인이 비료를 사서 뿌렸다고요.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자연.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그래서 이 사람 꼭지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의 원인은 뭐냐? 봤더니 지대의 원인은 비옥도 때문이 아니더라 이야기예요. 비옥도보다 본질적으로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를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없는 사람 뺏어가는 지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땅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해버리고 싹 다 국유로 만들면 되겠다. 그게 사유주의죠. 그러니까 지대이론은 이렇게 무서운 논쟁이라니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사유주의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자본주의에게 이미 완패했죠. 즉 효율적 경제체계는 자본주의예요. 내게 있어야 욕심을 내는 거지. 열심히 일하고. 내게 없는데 싹 국가 건데 누가 열심히 일해요. 대충 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요? 나 개인에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흘러왔던 논쟁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시험이죠. 시험. 자 시험에서는 데이비드 리카도는 뭐라 그랬느냐? 리카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핵심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어. 일단 차이는 알아야 돼. 뭐의 차이 때문이라고? 비옥도의 차이 때문이다. 비옥도. 이거 왜 이렇게 다시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이렇게 비옥도의 차이 때문이다. 비옥도. 그러면 아까 핀넨의 입지교차지대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수송비의 차이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느냐? 마르크스 절대지대에서 마르크스는 사유재산 때문이다. 비옥도나 위치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라는 걸 개인이 소유하도록 허락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 왜?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토지는 인간이 만든 적이 없고 부증성. 그 다음에 중세 때까지도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다 왕의 소유, 국가 소유였어요.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뺏어가는 게 지대더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차이 정도는 일단 기억해야 돼. 그래야 뭐 문제를 푸는 관점이라는 게 생긴다. 관점. 그 이상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책이 수십 권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건 어렵고요. 이런 차이 정도를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그건 나중에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이 공간구조론이라는 건데, 이 공간구조론이라는 거는 결국 내용의 정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도시경제 기반 이론인데, 요거는 우리가 1월 달부터 볼 거니까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게 안 중요해서 안 본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뭐 시험이 좀 나왔잖아요. 중요한데 요거는 다른 걸 좀 이해를 하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 한번 읽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뭐 숙제라고 할 건 없고 한번 읽어 주세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입지론까지 관계되는 대략 이론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는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리를 핵심 요약 PPT, 파워포인트로 다시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